거북섬 상가 모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연끌해가지고 16억을 만들어 대출했는데 2년 만에 3억이 됐거든요. 이 모녀 진짜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과연 거북섬 논란. 이게 국힘이나 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호텔 경제론의 실제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거북섬 논란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좀 전에 그 얘기했던 자영업자 대세는 김문수 왜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의 원가 120원 커피 8,000원에 파는 자영업자 악마화의 소상공인표가 우수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재테크 많은 중산층 대세는 김문수 왜? 거북섬 웨이브파크가 치적이란 말에 부동산 투자자들 표가 우수수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공실률이 작년에 90% 오늘 원래 봤더니만 87%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부동산 관련되는 유튜브를 좀 보는데 한 유튜브에 저런 게 있더라고요. 9억 투자가 1억 됐다고 이런 말도 있고 이른바 세모녀 거북섬 상가 모녀, 상가 모녀. 그러니까 16억인데 그게 3억. 그게 3억이 됐고 2년 만에. 사실상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댓글에 그런 게 많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단순히 파산하는 걸 넘어서 분양받았던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 사람도 많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16억이 3억이. 예, 그러면서 그게 어떠냐 하면은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택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닌 제3의 투자처로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다주택 중과세도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피도 몇 억씩 붙고 17억, 16억씩 막 해놨는데 돌아섰더니만 그거 주택으로 쓰거나 아니면 주택은 뭡니까? 계속 주거용으로 계속 쓰는 거죠. 그러면은 분양대금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10억에 분양됐으면은 1억에 1년에 1억씩 쉽게 말하면 벌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1년에 1억씩 그거를 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다가 홀라당 그냥 파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저기네요. 저 사진 보면 저기가 거북섬. 그래서 일정 부분은 개발된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했던 이게 중국 투자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했는 건데 완전히 폐허가 된 유령 도시가 됐다는 그런 비판이 있으면서 그래서 댓글에 한 줄로 정리하더라고요. 이재명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거북섬화되냐? 이런 식의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면서 바보야. 문제는 내란이 아니고 경제야.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 손이 되는 이런 민주당의 이재명 경제론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인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남은 지금 10일 정도의 대선 막판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24일에 시흥 유세에서 거북섬 이 웨이브파크를 3번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기장군에 인공 서핑장을 만들려던 기업이 있었는데 부산시청에서 2년간 인허가가 지연됐던 것을 본인이 경기지사 시절에 시흥시장과 함께 거북섬으로 유치를 했다. 그래서 2년 정도 만에 인허가부터 건축 완공을 마무리시켜서 도지사로서 성과를 냈다 이런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힘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니까 이준석 후보도 또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니까 법적 대응에 또 나서고 있어요. 뭐 때문에 법적 대응 나서요? 그렇죠. 지금 이제 거북섬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거북섬 전체가 아니라 웨이브 파크를 얘기했는데 이거를 거북섬 전체를 자기 한 것처럼 한다라고 해서 법적 대응을 나섰는데 사실 내용 보면 알지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북섬 웨이브 파크 장사 잘 되나요? 이렇게 아까 말한 24일날 시흥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안 된다고 하면서 밑에 있는 관중들이 얘기를 해요. 안 되면 안 되는데 라고 또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덧붙이냐면 인허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산에서 할레트 업체가 있죠. 인허가부터 해서 인허가 문제를 자기가 해결했다. 그러니까 건축부터 완공까지 2년밖에 안 걸려서 신속하게 했다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자랑합니다 여러분 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북섬의 앵커 시설이 뭡니까?
웨이브 파크예요. 원래는 이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변공원으로, 그러니까 자연 녹지 상태, 이 상태로 원래 공원을 꾸리려고 했는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본인이 앵커 시설이라고 웨이브 파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섬 전체를 상징하고 거북섬의 경제가 돈다 그러면 웨이브 파크 때문에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거북섬과 웨이브 파크를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핵심 시설을 본인이 자기가 가져왔다. 얼마? 총 이제 5,600억을 들여서 가져와서 투자를 했다라고 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거북섬 전체를 이재명 후보가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공식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2019년 5월 2일 날 웨이브파크 기공식입니다.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에게는 기회와 이익의 장이 되고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방금 특보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실률 어떻죠? 87%. 열의 9이 텅텅 비어있는 깨끗한 유령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 대해서 이익을 본 건 누굽니까? 방금 말한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는 다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정권을 잡으면 한반도 전체가 기업 몇몇 소수만 이제 이익을 보고 나머지 상가가 텅 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매일신문, 네. 우리 매일신문 사설, 네,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요. 네. 사설에 매일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재명 거북섬 발언 실태도 모르면서 무책임한 치적 자랑만 해서야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고발을 통해 상대방의 입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이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랑만 앞세운다면 무책임, 경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발보다 반성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했는데 정말 시적절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북섬 상가 모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연끌해가지고 16억을 만들어 대출했는데 2년 만에 3억이 됐거든요. 이 모녀가 지금 매달 내야 되는 이자만도 6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이 모녀 진짜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과연 이게 잘 버틸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이 실체를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잘하고 내세우는 이 실체를 좀 검색해서 많이 공유하신 것도 굉장히 좋겠다. 실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즘 말로 폭삭 망해수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그 거북섬 사업이 국가 마리나 항만에 지정된 건 2015년 남경필 전 지사 당시다. 그리고 2018년 도지사에 취임한 이재명 후보는 웨이브 파크만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두 사업이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준호 대변인이나 최진영 변호사께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힘이나 이준석 후보나 공격을 하고 있는지 이제 짧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거북섬은 이름이 그 자라섬 따라한 건가요? 거북같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동네가 그런 것이고 그게 인공섬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거북섬 만들었냐 그 중에서 한 일부인 웨이브 파크가 뭡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윈드 서핑, 그 윈드 서핑 할 수 있도록 인공 파도를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인데 네. 아시다시피 파도하고 서핑의 성질은 어딥니까? 동해안 양양 또 그리고 부산 기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가지고 와가지고 서해안 특별한 서해안을 제가 비하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바다의 어떤 그런 인공 자연을 느끼고 가기에는 사실 동해안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결과 지금 이런 거북섬 이 웨이브 파크에 비극이 생긴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책임지는 것도 없이 그리고 나아가 그랬잖아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만 뭡니까? 현장에 안 가봤다는 건 아닙니까? 마치 지난번 2차 토론할 때에 원전은 위험하다, 기본을 이 위험이 깔고 있다라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이재명 후보님 원전이나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 좀 가본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만 꼭 가봐야 하나요? 가보지도 안 하고 행정가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뛰어야 되고 답은 현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김문수는 발로 뛰고 현장까지 가는 사람인 반면에 이재명은 말만 제가
따로 그 표현을 하지 번지를 하게 말만 번지를 하게 한다는 그런 거를 국민들은 그냥 다 아는 겁니다. 이 거북선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이제 선대위에 있는 부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거북선 게이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까 말한 이제 웨이브 파크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가 또 민주당에 가까운 게 아니냐. 실제로 김해을에서 무슨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게이트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핵폭탄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브 파크 사업자가 어떻게 해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수익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 경기도와 MOU를 맺고 그 MOU를 근거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일으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는 그런 논평도 나왔던데 이거는 진짜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이 몇 가지 의혹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안 하면 네, 그렇죠. 의혹이 이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이게 사실 커피 120원 호텔 경제론의 뒤를 잇는 게 지난 몇 시간 뜨거웠던 게 이 비법조인 대법관 이슈였어요. 이거 진짜 컸어요. 이거 저희가 주말에 별도로 특집 라이브까지 했어요. 이거 그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님하고 그다음에 부장검사 출신 조웅천 전 의원까지 함께 모셔갖고 특집 라이브도 했었는데 이 변호사님 이거 비법조인 대법관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판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비법조인 대법관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중도층 대세는 김문수 왜 했는데 핵심이 정청래 대법관법에 중도층표가 우수수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법부 장악에서 이재명 구한다는 전략에 중도층표가 우수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건을 탁 해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 그런데 상고심 주심이 이재명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내 사건 주심이 유사시민, 유시민 선생일세? 이런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판결에 피의비라도 쓸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도장 찍은 판결이 그러면은 정청래가 쓴 판결입니까? 옆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쓴 판결입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사법부의 신뢰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대법원에 민간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형사 판결을 재판 연구 특히 특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술심의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특허에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대법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특허 사건 할 때는 재판심의관의 재판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민주당 그렇게 하잖아요. 독일 연방법원에 가면은 대법관 판사가 200명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대법원에 판사가 2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재판연구관 다 부장판사 출신을 비롯해서 판사고 그 외에도 항상 그런 공고가 나옵니다. 재판연구관 모집 해서 외국인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인 변호사도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있습니다. 미국 법과 관련해가지고 독일 법과 관련해서 중국 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인적 구성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띵크탱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입니다. 그런데 그거 싹 다 무시하고 거기다가 조국을 대법관으로도 만들 수 있고 정청래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법을 만든다? 그건 뭡니까? 30명으로 늘리고 나머지 그런 10명 이상의 민간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판사 망치와 노동자의 망치가 값이 같아야 된다는 김제동도 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으니까 지들 말로는 이런 게 사법부를 코미디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기가 찰 노리신 겁니다. 이거 파장이 아주 일파만파 확대가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또 나섰어요. 제 입장이 아니다. 내 입장은 아니고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제 꼬리자르기 한 거죠. 꼬리자르기 한 건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몸을 수술대 위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사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가 있어야지 그 의사가 자기 몸을 개복을 해서 수술한 걸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운명과 재산에 대한 결정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판관이 되는데 그 재판관들을 면허증 없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받는다, 판결받는다.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 몸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변호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 자기 재판을 맡긴다는 거. 이거는 일반인들은 상상해서 어려운 일인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거는요. 이거 지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관들 만약에 이제 자기들을 재판을 하게 되면 이거 대법관에 원하는 희망하는 사람 법조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법조인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 가입하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당원 가입을 해서 열심히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충성을 하면 야 대법관 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호인 자격증 어렵게 공부해서 인생을 걸고 따는 자격증인데 그거를 희화시켜서 당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을 그 준하는 대법관 자리에 앉힌다는 거, 이거는 괜히 나라 기강을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참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사법부가 대선 핵심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대법관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법관 얘기입니다. 네네. 일부 법관들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그 게시판 내부만 코트넷이죠. 여기 글을 올리면서 움직였는데 회의까지 오늘 열리게 됐습니다. 대선은 딱 8일 남겨둔 오늘 열리는데 이게 처음에는 재판 독립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딱 냈어요. 근데 판사들이 접하는 실제 원문에는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재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또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저는 오늘 열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다. 정죽수 미달. 네, 정죽수 미달을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 156명입니까? 126명입니다. 예, 그렇게 전체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개최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게 26명, 4분의 1이 넘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맞춰가지고 그 회장이 하루 더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껏 찬성했던 사람이 26명에서 겨우 턱걸이로 회의는 개최하게 됐는데 뚜껑 열고 봤더니만 그 중에서 70명이 개최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어쨌든 회의를 연다고 하면서 사법연수원 일산이 있는 데에서 회장하고 왔는데 26명만 와가지고는 회의를 개회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지금 뭐 물어봤더니만 그거 현장에 안 와도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화상회의도 할 수 있으니까 열릴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열리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도 이미 김 빠진 맥주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다 거기에 판사님들은 다 알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나서가지고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도를 뭐냐? 한마디로 조희대가 왜 이재명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지금 왜 했냐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럼 그게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뭔지 오늘 딱 봤더니만 보통은 이런 재판이나 인사에 관해서 어떤 논의를 하려고 할 때는 재판 인사에 관한 정책의 핵심이 어디서 하죠? 대법원에 있는 법원 행정처에서 합니다. 그럼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법원 행정처가 참석을 해서 법원 행정처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느냐? 회의하면서 행정처는 오지 마. 그건 뭡니까? 행정처는 배제한 상태에서 인사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판결에 대해서 깔라고 하는 건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어제 진중권 씨, 우리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민주당에서 박범기가 내면서 판사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누구로 채우려고 하느냐? 이번에 판사회의에 개최에 참석을 찬성한 26명을 이 늘리는 대법관 후보로 넣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 상당히 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문재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때 사실 택도 없는 김명수를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오면서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문제 있는데 대법원 이거 싹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하니까 존명 딱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판사회의 그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부 회의 해가지고 그냥
그때 있었던 그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시키고 다 숙청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때 핵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복 바로 벗고 어디로 갔습니까? 국회로 갔죠 뭐. 국회로 이수진을 비롯해서 가고 청와대 같은 건 아닙니까? 네. 그 일이 또 벌어진다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이런 것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인데 사법부를 저렇게 흔들어 놔버리면 나는 누가 보호해 주지? 이재명이 나를 보호해 줄까? 천만의 말씀이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10시부터 회의가 있는데 회의가 일단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다. 그리고 회의가 열리더라도 이게 그 나중에 또 얼마나 많은 참석자들이 그 의견에 뭐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 부분에 따라서 결론이 도출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요. 오늘 끝까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사법부가 지금 정치가 사법화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법부가 정치화돼버리면 이거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이거는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 한두 가지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단일화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단일화. 어제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단일화를 해도 투표용지에 사퇴라고 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최종 데드라인이 사전투표 시작되는 29일 전까지인데 왜 29일 전까지가 데드라인이냐? 만약 이때까지 단일화가 성사가 되면은 이게 사전투표용지는 즉석에서 찍 하고 인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사퇴라고 표기가 되니까 29일 전까지는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건데 그 대변인님 어떻게 단일화는 그래도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아 그럼요.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비교를 하면 2등과 3등 후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와 지지율을 합하면 단수 합으로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합하게 되면 1등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뛰어넘는 결과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거고요. 또 이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저는 꼭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에서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모두 이준석 후보한테 나쁠 게 없어요. 만약에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 창출의 1등 공식이 아니라 특등 공식이 된 거죠. 그러면 공동정부 출범도 가능한 거고 국무총리로도 진출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젊은 40대 총리 유럽이나 캐나다처럼 그런 타이틀도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기부 장관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단일화 했는데 많이 졌다고 칩시다. 졌다고 치면 쳐도 이준석 후보한테 손해밖에 없어요. 왜? 당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금 지역구가 수도권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동탄 있죠. 그러니까 동탄 있죠. 동탄. 죄송합니다. 동탄. 그렇죠. 동탄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기도지사 출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 정치적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단일화를 안 했는데 내일 경기도지사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보수표를 얻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한다 그러면 대선에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이준석 후보한테 굉장히 좋은 정책 기회, 정책 터전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놓칠 리가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준석 후보의 표 중에서 일부는 또 이재명 후보로부터 왔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그래도 그 시너지가 완전 제대로 100% 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책들,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성과들,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표를 깎아먹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명 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단일화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한다면 혹시 더 그 단일화 효과가 더 크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다. 자,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초민의 정당 이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처 직원이 11명, 12명밖에 안 돼요. 의석수 3개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보수의 넓은 운동장이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보수의 넓은 운동장을 놓치게 되는 거 하나. 마지막에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단일화 하지 않고 단일화 안 하면 무조건 필패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다. 정치 보복의 칼날이 제가 보기엔 이준석한테 바로 날아갈 겁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이제 지금 단일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또 견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약간 무시 전략, 대응 안 하는 전략이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외면하는 전략이었는데 최근에는 내란 단일화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고도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내란 이제 만약에 단일하게 되면 그건 내란 세력과 손을 잡는 거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악마화 시키려는 거죠. 근데 뭐 이준석 후보가 이런 말 흔들지는 않을 겁니다. 방송 토론 처음과 두 번의 방송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한테 주로 공격을 받으면서 본인이 내용이 없다,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가 정권 잡으면은 정치 보복을 바로 할 1등 리스트는 바로 아마 이준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단열을 하는 게 저는 본인의 정치 역량도 키우고 가능성도 넓게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영리한 이준석 후보가 이걸 놓치지 않을 거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단장님을 모셨으니까 미디어 단장님 모셨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고소고발 뭐 법적인 얘기 좀 많이 다뤘잖아요. 이게 언론하고도 최근에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급한 일은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자 하면서 그냥 답변을 미루고 끝냈어요. 와. 이게 두 분 다 이제 미디어 관련이 깊으신 분들인데 진짜 하신 말씀 많을 것 같은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래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마치 몇 년 전에 그 이재명 그 경기지사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에 TV 인터뷰, 당선 축하 TV 인터뷰를 했던 그 비디오 클립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다가 한 언론 여자 앵커가 그 지사 당선자님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니까 얼굴 색이 싹 변하면서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봐요. 라고 하더니만 그냥 잘 안 들립니다 하면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옆에 그 방송사는 하지만 그때 옆에 많은 TV 카메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모습을 다 그대로 찍었던 비디오 클립이 지금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귀에 있던 이어폰을 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대변인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그 언론 인터뷰 다 취소해. 예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딱 끊어버리잖아요. 전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일보 기자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언론에 대한 그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관련해서 특히 언론들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언론의 자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그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은 기자가 했는 질문을 넘어서 기자가 국민들을 대신해 가지고 그 국민들의 우려를 질문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중요한 것 아니니까 다음번에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딱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것 전혀 아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 잘라버리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제는 오전에 이제 자기 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통합을 얘기하지만 그저께는 뭐라고 했죠? 이번 6월 3일은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만 진짜 정치 보복하지 않는 줄 아느냐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답변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앞으로 계속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에 대해서 10배씩 손해배상 3배씩 손해배상 이런 것 입법으로 해가지고 언론 입틀막하고 그리고 국민들 알 권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톡 입틀 막아는 입법 만들겠다라는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마 그날 어제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포함해서 언론사까지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이번 대선 때 보여주면 자기한테 불리한 보도를 했거나 불리한 여론조사를 내보냈거나 또는 이제 포털에서 그러한 것들을 오래 배치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지 나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질문에 바로 답을 하자고 피하는 게 아니겠는가.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즉흥적으로 사실 교과서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답변도 안 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뭔가 손을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말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피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유.